여러분, 6억짜리 예비 동서가 들어온다는 말에 평범한 맏며느리인 저를 대놓고 무시하던 시어머니.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기막힌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릴게요. 지난주 토요일 점심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온 가족을 친척들 모임에 꼭 가야 한다며 끌고 가셨죠. 곧 결혼할 시동생의 좋은 소식을 미리 축하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3년째 메고 다니는 낡은 캔버스 가방을 맨 채 남편 박서준의 뒤를 따라 친척 집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들 앉아봐. 내가 엄청난 소식을 알려줄게.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자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시동생과 한 아가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흰색 원피스를 입은 아가씨는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참 단아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높이 쳐들었고 햇빛에 반사된 가짜 금팔찌가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우리 서진이 약혼녀 이메린이야. 임성그룹 회장 따님이라고. 집안이 회사를 운영해. 한 친척이 다가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 아가씨가 참 예쁘네. 그래서 예단이랑 집은 얘기 다 됐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무릎을 탁 치며 말했죠. 그럼 다 됐지. 결혼 자금으로 6억을 해온다잖아. 6억. 우리 서진이 이제 강남에 큰 아파트도 사고 외제차도 몰고 우리 집안이 드디어 허리 좀 펴게 됐다고. 친척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6억이라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영자씨 정말 복 받았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좋은 댁며느리를 얻다니.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서연이랑은 다르지. 착해 보이긴 하는데 집안이 평범해서 집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 저기 저 낡은 가방 좀 봐. 옷 입는 것도 촌스럽고 혜린이랑 비교하면 한참 멀었지.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 박서준이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죠. 어머니, 서연 씨 좋은 사람이에요. 직장도 안정적이고 집안일도 잘 돕잖아요. 돕긴 뭘 도와.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끊고는 눈을 흘겼습니다. 걔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인데 우리 서진이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돼. 우리 아들이 순에 빠져서 쟤랑 결혼해 준 거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에 있는 소형 녹음기의 스위치를 조용히 켰죠. 예전에 친구 민준이가 혹시 모르니 가지고 다니라며 준 건데 정말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옆에 있던 시누이 박서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는 과일도 맨날 싼 것만 사와요. 저번에 제가 수입 체리 먹고 싶다고 했더니 비싸다고 안 사주더라고요. 진짜 짠순이에요. 친척 중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들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역시 집안을 봐야 해. 우리 서진이 결혼은 정말 대박이야 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앞에 놓인 음식을 먹었지만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격할 때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누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지 똑똑히 알게 해줄 테니까요. 모임이 끝날 무렵 시어머니는 또 제게 일을 시켰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혜린이네랑 상견례 할 거야. 서연이 너는 식당에 미리 가서 자리 좀 꾸며놓고 장 보고 음식 준비하는 것도 네가 다 해. 괜히 남들한테 우리 집 흉보이게 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내 이번 달 월급으로 최소 200만 원짜리 선물 준비해가. 우리 집이 짠해 보이게 할 순 없잖아. 저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제 팔을 살짝 끌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월급이 200만 원인데 그걸 다 선물 사는 데 쓰면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 저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모아둔 돈 좀 있어. 사실 저는 이 200만 원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되돌려줄 생각이었죠. 친척 집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시동생 박서진에게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 상견례 때 잘해야 한다. 평소처럼 건들거리지 말고. 혜린이는 재벌집 딸이야. 너한테 시집 오는 걸 복으로 알아야 해. 서진은 이어폰을 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잘해서 6억 원 빨리 받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그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돈만 생각하지 말고 혜린이랑 관계부터 잘 다져. 돈은 어차피 내 거가 될 테니. 저는 조수석에 앉아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점심 수락한 제일 큰 룸으로 예약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김 비서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네, 대표님. 바로 확인하고 예약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벽에 붙은 쇼핑 리스트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거 봐. 상견례 때 준비할 음식이야. 총 20가지. 생선, 새우, 전복까지. 너 내일 새벽 4시에 새벽 시장에 가서 싱싱한 걸로 사와. 저는 빽빽하게 적힌 목록과 전복은 완도산, 새우는 살아있는 걸로라는 메모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상견례를 무슨 호텔 뷔페처럼 차리면서 준비는 전부 저 혼자에게 떠넘기는군요. 제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어머니, 새벽 4시에 시장이 문을 여나요? 시어머니는 식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안 열어? 저번에 네 시아버지랑 가봤어. 일찍 가야 제일 좋은 걸로 고를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내일 알람 맞춰 놓을게요.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색이 바른 앞치마를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이거 가져가. 요리할 때 옷 더럽히지 말고. 상견례 때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니까. 아, 그리고 상견례 날에는 네 그 제일 낡은 회색 재킷 입어. 너무 잘 입어서 혜린이 기죽이면 안 되니까. 저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앞치마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때 남편 서준이 제 월급 카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번 달 월급으로 선물 사라고 하셔서 카드 가져왔어. 저는 카드를 건네받으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결혼할 때 그가 먼저 제게 맡기며 이제부터 집안 돈은 당신이 관리해라고 했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제 돈을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네요. 서준 씨,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월급을 전부 선물 사는 데 쓰면 이번 달 우리 집 월세랑 공과금은 어떡하죠? 박서준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일단 좀 빌리고 다음 달에 내 월급 나오면 갚으면 안 될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에게 이치를 따져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엄마 편이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시어머니가 새벽 장보기, 낡은 옷 입기, 월급으로 선물 사기를 강요했던 대화를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가 보낸 룸 예약 확인 메시지도 캡처해서 저장했죠. 그러고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님, 다음 주 토요일 상견례에 임진혁 대표님도 오실 수 있도록
말씀 좀 전해주시겠어요? 협력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김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임 대표님께 신분을 밝히시려는 겁니까? 아니요, 아직은요. 그냥 평소처럼 참석해 달라고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대표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 야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결혼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를 괴롭힐수록 마지막에 더 크게 넘어지는 건 본인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정확히 일어나 낡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컴컴한 시장에는 드문드문 가게만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목록대로 전복은 완도산으로, 새우는 살아있는 것으로, 생선은 가장 신선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장을 다 보고 나니 양손 가득 든 비닐봉지가 너무 무거워 팔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장 본 것을 내려놓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막 식탁을 닦고 있을 때 시누이 박서연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온 것들을 보더니 입을 삐죽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샀어요? 어차피 다 평범한 것들이라 돈은 얼마 안 들었겠네요. 저는 대꾸 없이 식탁만 닦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새언니, 다음 주 상견례 때 저번에 산 그 빨간색 립스틱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예뻐 보이던데. 제 것을 공짜로 쓰려는 속셈을 알았기에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아, 그거 다 써서 버렸는데. 박서연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짠순이. 빌려주기도 싫어요? 엄마가 왜 새언니 보고 구두쇠라고 하는지 알겠네. 하고는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냉소했습니다. 다음 주 상견례에서 진짜 짠순이가 누군지,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6억 원을 자랑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시동생이 갑자기 밖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엄마, 혜린이 어머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이랑 만나재요. 우리가 자주 가는 그 한정식집 큰 방으로 잡으래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든 시금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을 닦으며 거실로 달려나와 시동생의 핸드폰을 낚아챘죠. 진짜야? 어디 읽어봐. 또 뭐라고 하셨는데. 시동생은 화면을 가리키며 읽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린 엄마 조민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수라간 큰 방에서 아이들 결혼 문제로 뵙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문자를 다 읽은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실을 뱅뱅 돌았습니다. 손목에 가짜 금팔찌가 요란한 소리를 냈죠. 괜찮고 말고. 너무 괜찮지. 우리 집안이 드디어 신분 상승할 기회야. 그녀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동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얼른 가서 네 제일 비싼 양복 꺼내서 반듯하게 다려놔.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하고. 괜히 초라해 보이면 안 돼.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혜린이한테 전해서 그쪽 어머니도 좀 격식 있게 차려입고 오시라고 해. 우리가 기세에서 밀릴 순 없잖아. 시동생은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고는 방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친척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이번 주 토요일에 서진이네 사돈될 분들을 만납니다. 상대는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우리 집 좋은 날이 곧 올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팅방은 축하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사부인. 그날 멋지게 하고 가셔야겠네요. 시어머니는 메시지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막 세탁한 옷을 들고 나와 베란다에 널려고 했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도 토요일에 같이 갈 거니까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뒤를 따라오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그날 너는 그물 빠진 파란색 재킷이랑 회색 바지 입어. 내새 옷 입고 와서 혜린이보다 돋보이면 곤란하니까. 옷을 널던 제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왜 낡은 옷을 입어야 하나요? 네가 뭘 알아? 시어머니는 눈을 흘겼습니다. 혜린이는 부잣집 딸이라 분명히 화려하게 입고 올 거야. 네가 너무 잘 차려입으면 걔랑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네 집안 형편도 평범한데 너무 좋은 옷 입는 것도 네 스타일에 안 맞아. 괜히 있는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러지.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낡은 옷 입고 갈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말 많이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차나 따라줘. 나무토막처럼 앉아있지 말고 예의 없어 보이잖아.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옷을 다 널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시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상견례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현아, 토요일에 너도 같이 가. 혜린이랑 얘기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내. 그래야 나중에 우리 집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부탁이라도 하지. 시누이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알았어요. 그날 새로 산 핑크색 원피스 입고 가서 혜린이랑 친해질게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핑크색 원피스야. 너도 새언니처럼 낡은 옷 입어. 혜린이보다 튀면 안 된다고. 알았어? 시누이는 입을 삐죽이며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마치 제가 낡은 옷 얘기를 꺼낼까봐 두렵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가 시어머니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반박하지 못하고 거북이처럼 숨기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옷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파란색 재킷과 회색 바지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사주신 새 옷이 많았지만 제 신분을 숨기기 위해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가 낡은 옷을 입으라고 하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또 있는 척한다고 잔소리 들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내는 이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하녀처럼 부리고 선물 살 돈을 강요했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듣다가 녹음기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증거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상견례는 분명히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사돈 앞에서 어떤 가식을 떨지 정말 기대되는군요. 금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상견례에 가져갈 물건들을 챙기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시동생에게는 양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고 시누이에게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라고 지시했죠. 입으로는 계속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건 우리 서진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걸레로 테이블을 닦으며 시어머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저는 그 틈을 타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는 저희 그룹의 비서실장으로 평소 제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해주곤 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김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김 비서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들릴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수락한 한정식집 큰 방에서 상견례가 있어요. 제 시동생 결혼 문제인데 상대는 임성그룹의 임진혁 대표님 댁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그룹과 임성그룹은 10년 넘게 협력해온 좋은 관계죠. 김 비서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임 대표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임 대표님께 연락해서 토요일 상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 꼭 시간 맞춰와 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 신부는 아직 밝히지 말아달라고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해주세요. 그쪽 집안 태도를 좀 보고 싶어서요. 김 비서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가씨, 30분 내로 임 대표님께 연락드리고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부는 절대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선물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너무 비싼 것 말고요. 저희 호텔에서 자체 제작하는 차로 부탁해요. 포장은 눈에 띄지 않게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임 대표님 부부께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댁 근처 편의점에 맡겨놓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서서 잠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임진혁 대표님은 의리 있는 분이라 10년간의 협력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제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를 상견례에 부른 것은 첫째는 박씨 집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둘째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선을 넘을 경우 제 편이 되어줄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부엌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너 방금 베란다에서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한 거야?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요. 토요일에 휴가 내야 한다고 얘기 좀 하느라고요.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더는 묻지 않고 다시 시동생에게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너 임 대표님 부부 만나면 꼭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술도 많이 따라드려. 벙어리처럼 있지 말고 알았어? 시동생은 긴장한 듯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식사 때 김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가씨, 임 대표님과 통화했습니다. 토요일에 시간 맞춰 오시겠다고 합니다. 아가씨 신부는 비밀로 해주시기로 했고요. 차는 말씀하신 편의점에 맡겨두었습니다. 저는 고마워요라고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식사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싼 거 사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상견례 준비 도와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내라고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김 비서가 맡겨둔 차를 찾았습니다. 포장은 평범한 종이 상자로 되어 있어 전혀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마트에 들러 상견례에 가져갈 과일도 좀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휴지를 접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뭘 사온 거야? 과일 좀 샀어요. 내일 상견례 때 다 같이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건 회사에서 복지로 나온 차인데 임 대표님 부부 맛보시라고 가져가려고요. 시어머니는 차십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입을 삐죽였습니다. 이 차 별로 안 비싸 보이는데 이런 걸 선물로 드려도 괜찮겠어?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저희 회사에서 직접 만든 차라. 포장은 간단해도 맛은 아주 좋아요. 임 대표님 부부께서 차를 좋아하시면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너무 비싼 선물을 드리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차십 상자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 가져가. 대신 회사에서 받은 거라고는 하지 마. 네가 특별히 산 거라고 해.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김 비서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 내일 임 대표님과 함께 올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김 비서는 걱정 마십시오. 임 대표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가씨 눈치껏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상견례는 분명히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달콤한 꿈이 깨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토요일 아침 10시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새로 산 화려한 블라우스에 가짜 진주 브로치를 달고 가짜 금팔찌는 반짝반짝 광을 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세 바퀴나 돌며 사돈댁이 우리를 무시하게 해선 안 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동생은 빳빳하게 다린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바로잡아주며 정신 좀 차려. 재벌집 사돈 만나는 자리인데 꼴이 그게 뭐니? 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신우이는 물 빠진 청바지 재킷을 입고 혜린이가 선물한 가방만 만지작거렸고 남편은 핸드폰을 쥔 채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이따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죠?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차와 과일이 든 봉투를 들고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옷은 여전히 그 낡은 파란색 재킷이었죠. 시어머니는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 저를 확인하며 제가 혹시라도 다른 옷을 입지 않았는지 감시했습니다. 원래 약속은 12시였지만 시어머니는 일부러 늑장을 부렸습니다. 사돈댁이 우리를 좀 기다리게 해야 우리가 더 귀해 보이지. 결국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12시 반이었습니다. 큰 룸에 들어서자 혜린이와 그녀의 부모님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린 어머니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차를 마시고 있었고 아버지는 짙은 색 양복을 입어 중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우리를 보자 혜린 어머니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앉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룸을 훑어보더니 다가온 직원에게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방이 왜 이렇게 작아요? 식탁보에는 얼룩도 있고 당장 새 걸로 바꿔요.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바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식탁보를 바꾸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가방을 등받이에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임 대표 부부를 향해 말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혀서 늦었네요. 우리 서진이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느라 혹시라도 안 좋은 인상을 드릴까봐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시동생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린이가 웃으며 차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술병을 들어 임 대표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대표님, 우리 서진이가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지금은 아직 직장이 없지만 머리가 좋아서 장래가 아주 촉망돼요. 혜린이가 시집 오면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 겁니다. 임 대표는 술잔을 들고 희미하게 웃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혜린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앞으로의 인생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도 우리 서진이가 혜린이를 고생시킬 순 없죠. 나중에 주실 결혼 자금은 저희가 잘 모아뒀다가 두 사람 집 살 때 보태주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테이블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혜린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고개를 숙였죠.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에게 차를 따랐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신우이는 혜린이가 옆에 둔 가방을 몰래 만져보다가 화들짝 손을 떼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는 눈치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 대표에게 서진이를 회사에 취직시켜 달라는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룸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임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은 임 대표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예전에 김 비서가 임 대표님이 가끔 동생에게 손님 접대를 맡긴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임진혁 대표가 들어와 룸안을 훑어보더니 제게 시선이 닿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직원인 줄 알았는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식 다 시켰어요. 더 필요 없으니 나가봐요. 김 비서가 재빨리 나서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임성그룹의 임진혁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이서연 아가씨께 인사드리러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의 미소도 굳어졌습니다. 임 대표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임 대표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제게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에 선 김 비서는 제게 몰래 눈짓을 보냈죠. 저는 상황을 파악하고 여전히 모르는 척 차 주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임 대표가 허리를 살짝 숙여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공손했죠. 아가씨, 어쩐 일이십니까? 오늘 여기 오시는 줄 알았더라면 제가 30분은 먼저 와서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쨍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고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임 대표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우리 집 큰며느리예요. 집안도 평범하고 그냥 회사 다니는 애라고요. 무슨 아가씨예요? 임 대표는 허리를 펴고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본 뒤 다시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가씨 댁 유성그룹이 저희 임성그룹과 10년 넘게 협력해왔고 매년 거래액만 수백억 원인데 제가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저희 호텔에서 열린 협력의 밤 행사에서도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 아가씨와 직접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잊으셨나요? 그의 말이 끝나자 룸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떡 벌린 채 손에 든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했고 의자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너 사기쳤어. 네 부모님 그냥 평범하게 장사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임 대표님이랑 사업을 해? 우리를 일부러 속인 거지. 저는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임 대표가 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속인 적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말씀드린 적 없을 뿐이에요.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협력건은 저희 집안의 사업일 뿐, 저 개인과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니요. 임 대표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죠. 어머님 잘 모르시는군요. 이서연 아가씨는 유성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저희 임성그룹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절반은 유성그룹의 지원 덕분입니다. 지난번에 아가씨께서 평범한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성그룹이요? 옆에 있던 친척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전국에 수십 개 체인 호텔을 두고 IT 사업까지 하는 그 유성그룹 말이에요? 임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자 친척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시동생이 겨우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재벌 2세였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일부러 우리 망신 주려고 그런 거지? 저는 테이블 위에 차십 상자를 열어 임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대표님, 저희 호텔에서 직접 만든 차입니다. 한번 맛보세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혹시라도 폐가 될까봐 그랬습니다. 괜히 거름하시게 했네요. 임 대표는 차십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겸손하십니다.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어머님께서 서진군을 저희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하시던데 아가씨께서 말씀하신다면야 그 정도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며 시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그 말을 듣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임 대표가 예단 액수를 생각해서라도 시동생에게 편한 관리직을 줄 거라고 기대했겠지만 현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에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혜린이 어머니가 저와 임 대표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 서연 씨가 유성그룹 상속인이었군요.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혜린이가 서진 군과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인연이 닿을 줄은 몰랐네요.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저렇게 부자였다니. 우리 저번에 낡은 옷 입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는 그녀를 매섭게 쏘아봤지만 대꾸할 기운도 없는지 의자에 주저앉아 손도 대지 않은 음식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제게 다가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우리 부부잖아. 왜 나를 속였어? 저는 그를 쳐다보며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속인 적 없어. 당신이 묻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제 집안 배경이 어떻든 우리 결혼 생활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예전에 내가 당신과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도 똑같이 살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당신 네 가족은 생각이 다른가 보네. 임 대표가 시계를 보더니 저희 가족과 혜린이네 가족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연 아가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혜린 양, 서진 군과의 결혼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임 대표와 김 비서는 자리를 떴습니다. 루마는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겨우 좋은 집안이랑 사돈 맺나 했더니 진짜 부자는 우리 집 며느리였어. 임 대표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치며 울부짖었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블라우스에 달려있던 가짜 진주 브로치는 비뚤어져 더욱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들은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몰래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차십 상자와 저를 찍기 시작했죠. 아까 임 대표가 유성그룹 호텔에서 만든 차라고 했으니 기념이라도 남기고 싶었나 봅니다. 혜린 어머니가 혜린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린아, 우리 일단 진정하자. 어른들 난처하게 해드리면 안 돼.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시동생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피스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김비서는 아직 가지 않고 룸 입구에 서서 제가 괜찮은지 살피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괜찮다는 의미로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이고 여전히 울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남들이 보면 웃겠어요. 웃어? 시어머니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을 비웃고 있다고. 나는 부잣집 딸 만나서 6억 원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진짜 재벌은 내 며느리였어. 내가 너한테 낡은 옷 입으라고 하고 이것저것 시키고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옆에 있던 친척 아주머니가 다가와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영자 씨, 이게 다 복이지. 서연이처럼 좋은 아이가 과시하지도 않고 얼마나 효심이 깊어.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애들보다 훨씬 낫지. 그 말은 저를 칭찬하는 척했지만 실은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이제 제가 유성그룹의 상속인이라는 걸 알았으니 저를 건드려 좋을 게 없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말의 속뜻을 알아듣고 울음소리를 줄였습니다. 훌쩍이며 말했죠. 내가 일부러 서연이를 괴롭히려던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이 평범하니까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좀 가르치려고 했던 것뿐이야. 도리요? 저는 찻주전자를 들어 제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뜨거운 김이 제 표정을 가렸습니다. 상견례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전부 저에게 떠넘기시고 제 월급으로 200만 원짜리 선물을 사라고 하시고 혜린 씨 기죽인다고 낡은 옷을 입으라고 하신 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도리인가요? 그 말이 나오자 친척들은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는 서연이가 자발적으로 돕는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보니 강요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신우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머리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그날 신우이도 이왕이면 비싼 선물 사서 혜린이네한테 잘 보여야 한다며 부추겼었거든요. 남편이 손을 비비며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잠시 정신이 없으셨나 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당신 임 대표님이랑 친하니까. 서진이 그 회사에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될까? 현장직이라도 괜찮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차를 내려놓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상견례 내내 제 편 한번 들어주지 않더니 이제 제 배경을 알고 나니 부탁할 생각이 드나 보군요. 어머니가 저한테 낡은 옷 입으라고 하고 돈 쓰라고 강요하실 때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죠? 서진 씨 취업은 본인이 직접 이력서 내고 알아보라고 하세요. 임 대표님 회사는 능력 보고 사람 뽑지 관계로 뽑지 않아요. 남편은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남편이 실패하자 시어머니가 직접 다가와 제게 반찬을 집어주려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이 반찬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많이 먹어. 우리 서진이도 딱하잖니.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앞으로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저는 의자를 옆으로 살짝 빼 그녀의 젓가락을 피했습니다. 서진 씨 일보다는 당장 그 결혼 문제부터 신경 쓰시는 게 어때요? 아까 임 대표님이 아이들 일은 스스로 결정하게 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시어머니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젓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결혼. 혜린이네가 이 일 때문에 결혼을 무르진 않겠지? 그럼 그 6억 원은? 엄마, 시동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죠. 제발 그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혜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고 시선은 계속 혜린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마디 거들어주길 바라는 눈치였죠. 하지만 혜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집은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결혼 자금 얘기만 하고 이제는 관계로 취직하려고 하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혜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어느 부모가 딸을 돈만 아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을까요?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팔을 잡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새언니네 호텔이 그 전국 체인 아란 호텔 맞죠? 저번에 친구랑 가봤는데 서비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서 저 회원카드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돼요? 다음에 가면 할인 좀 받게.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호텔 회원카드는 실명 등록제이고 VIP 고객에게만 발급돼. 가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직접 예약해.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 둔 제 마스크팩도 몰래 훔쳐 쓰더니 이제 제가 부자인 걸 알고 나니 대놓고 혜택을 요구하는군요. 그렇게 쉬운 일은 없죠. 그때 김 비서가 다가와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임 대표님께서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검토하실 협력 서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는 일부러 협력 서류라는 말을 크게 해서 제가 임 대표와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 중요한 사업 파트너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협력 서류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울음을 뚝 그치고 벌떡 일어나 말했죠. 서연아, 임 대표님이랑 사업 얘기해야 한다며. 얼른 가봐. 중요한 일인데 늦으면 안 되지. 서진이 일은 나중에 얘기하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가방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 아첨하는 모습은 방금 전 테이블을 치며 울던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가방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가방을 3년이나 썼다고 버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명품 가방이라도 되는 듯 대하는군요.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혜린이네 가족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혜린 씨, 오늘 소란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혜린 어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잘 해결하면 됩니다. 그녀의 말은 시어머니 가족이 벌인 소동을 꼬집는 듯 했습니다. 혜린도 애써 웃어 보였지만 더 이상 시동생을 쳐다보지 않고 어머니 뒤를 따라 가방을 챙겼습니다. 먼저 자리를 뜨려는 것 같았죠. 그들이 가려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다급해져서 쫓아갔습니다. 혜린아, 좀 더 앉아 있다가. 아직 음식도 많이 남았는데 너희 결혼 문제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혜린 어머니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한 거리가 느껴졌죠. 어머님, 결혼 문제는 저희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상의해봐야겠습니다. 혜린이는 아직 어리고 그렇게 서두르고 싶어 하지 않네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혜린의 손을 잡고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모두 제게 다가와 서연 씨, 앞으로 자주 연락해요. 서연 씨네 호텔, 다음에 가면 꼭 할인해줘요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곧 룸 안에는 저희 가족 4사람만 남았습니다. 신우이는 의자에 앉아 혜린이가 앉았던 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새언니가 저렇게 부자인 줄 알았으면 마스크팩 훔쳐 쓰지 말걸. 남편은 여전히 손을 비비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혜린이네가 화난 것 같은데 당신이 임 대표님께 말씀 좀 드려서 설득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서진이가 혜린이랑 결혼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저는 그를 보며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 씨를 걱정해요? 그럼 저는요? 어머니가 저한테 낡은 옷 입으라고 하고 하녀처럼 부릴 때 당신은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이제 와서 부탁이라니.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가짜 금팔찌가 제 손목을 아프게 찔렀죠.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다. 앞으로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우리 서진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진 씨 일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 말을 남기고 룸 밖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남편의 만류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낡은 옷을 입으라며 6억 원을 자랑하던 그날부터 저는 이미 이 집을 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건물 아래로 내려오니 임 대표의 차가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차 문을 열어주었고 임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괜히 마음고생 하셨네요. 아까는 혹시라도 제가 말을 보태면 더 곤란해지실까봐 참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혜린이 좀 잘 챙겨주세요. 박씨 집안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요. 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혜린이는 착한 아이고 혜린이 어머니도 현명한 분이라 절대 손해보게 두지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아가씨 시동생 말입니다만 제가 비서시켜서 좀 알아봤는데 직장은커녕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인터넷 대출도 500만 원이나 있더군요. 혜린이네가 이 사실을 알면 이 결혼은 어차피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시동생에게 대출까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그가 장래가 촉망된다고 자랑했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박씨 집안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임 대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기사에게 저희 집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 가로등을 보며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박씨 집안의 체면을 조금은 세워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제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제가 더 마음 약하게 굴었다면 저만 더 상처받았을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낡은 파란색 재킷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라고 강요했던 200만 원짜리 닭이 세트도 창고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박씨 집안과 어떤 연관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서름, 이제부터
하나씩 전부 되돌려 받을 겁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귀는 윙윙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조롱, 그리고 짜증 섞인 시선이 마치 수십 대의 따귀처럼 그녀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충혈된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바닥을 긁어대는 손톱 밑에는 음식물과 먼지가 가득 끼어 있었죠. 이 사기꾼 같은 게 네가 일부러 그런 거지. 시어머니는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서진이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는 거 알고 일부러 신분 속인 거잖아. 나 망신 주려고, 내 아들 결혼 망치려고. 너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그녀는 소리치며 갑자기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목에 있던 가짜 금팔찌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테이블 다리 밑으로 굴러갔습니다. 플라스틱 연결고리가 부러져 더 이상 찰 수 없게 되었죠. 옆에 있던 친척 아주머니가 재빨리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자 씨, 진정해. 말로 해. 말로. 말로 하긴 뭘 해. 이 여자랑 할 말 없어. 시어머니는 발버둥치며 아주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에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달라붙었고 블라우스에 달려있던 가짜 진주 브로치마저 떨어져 기름진 음식 접시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저건 완전 여우야. 결혼 2년 동안 우리를 싹 속이고 내가 바보같이 6억 원 자랑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 시누이는 바닥에 떨어진 가짜 금팔찌와 음식 접시, 속브로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감히 나서서 말리지는 못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임 대표님 아직 멀리 안 가셨을 거예요.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늘 내가 저 여자한테서 사과받지 않으면 내 성을 간다. 제 아들 결혼을 망치고 우리 집안의 앞날을 망쳤어. 내가 가만 안 둬.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와 손을 비비며 난처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엄마한테 그냥 잘못했다고, 우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숨겼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엄마 연세도 많으셔서 충격받으시면 안 되잖아. 저는 남편의 비겁한 모습에 속으로 비웃으며 그를 무시하고 바닥에 떨어진 가짜 금팔찌를 주워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팔찌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저는 신분을 속인 적 없습니다. 결혼할 때 분명히 부모님께서 사업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셨을 뿐인데 왜 제 탓을 하시죠? 아직도 발뺌이야?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팔찌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네가 진작에 네 집안이 부자라고 말했으면 내가 서진이더러 그 이메린한테 빌붙으라고 했겠어? 너한테 낡은 옷 입고 허드레실이나 하라고 했겠냐고. 넌 그냥 날 갖고 논 거야. 제가 뭘 갖고 놀았다는 거죠. 저는 똑바로 서서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견례 음식 준비를 전부 저에게 맡기셨을 때 저는 다 했습니다. 제 월급으로 비싼 선물을 사라고 하셨을 때도 저는 샀습니다. 낡은 옷을 입으라고 하셨을 때도 저는 입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건 결혼은 두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지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요, 처음부터 6억 원만 생각하셨잖아요. 제가 아니었더라도 과연 혜린 씨 집안에서 어머님 댁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제 말은 마치 따귀처럼 시어머니의 얼굴에 내리꽂혔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더 크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몰라, 몰라. 다 내 탓이야. 네가 신분만 안 속였어도 우리 서진이 결혼이 이렇게 되진 않았어. 내 아들 결혼 물어내. 우리 집안의 미래를 물어내라고. 옆에 있던 친척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영자 씨, 그건 아니지. 서연 씨는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이 너무 돈만 밝힌 거야. 맞아. 서연 씨 정도면 정말 착한 며느리지. 그렇게 부려먹어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애를 잡아. 혜린 어머니 조민서는 미간을 찌푸린 채 혜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소란이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이었죠. 시동생은 옆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제 편을 들자 시어머니는 더 서럽게 울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친척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영자 씨, 그만하고 일어나. 사람들 다 보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집에 가서 얘기해. 안 일어나. 오늘 여기서 저 여자랑 끝장을 볼 거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썼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친척과 함께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 일어나면서도 제게 달려들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도망갈 생각 마. 오늘 나한테 사과 안 하면 내가 네 회사까지 쫓아가서 네가 얼마나 여우 같은 년인지 다 소문낼 거야.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전에 녹음해 두었던 시어머니가 제게 선물을 강요하고 낡은 옷을 입으라고 했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너 최소 200만 원짜리 선물 사와야 해. 안 그러면 상견례에 올 생각도 마. 그날 너는 그물 빠진 파란색 재킷 입어. 혜린이보다 튀면 안 돼. 녹음이 재생되자 소란스럽던 공간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멎었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에서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그걸 녹음했어? 처음부터 날 해치려고 작정한 거지? 해치려던 게 아닙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뒀을 뿐이에요. 지금 보니 정말 유용하게 쓰이네요. 계속 소란 피우시거나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도 막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 이 녹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망신당하는 건 제가 아닐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친척 아주머니에게 기댔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서진이 결혼도 끝나고 우리 집 좋은 날도 다 끝났어. 그때 혜린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혜린도 말없이 어머니를 따라 룸을 나갔습니다. 시동생이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저 사람들이 너랑 결혼하기 싫다는데 가서 뭘 더 망신을 당해. 시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어둑어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친척, 아주머니에게 양쪽으로 부축당한 채 여전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해? 우리 집이 돈 없는 거 알고 무시하는 거잖아. 우리 서연이가 재벌인 줄 알았으면 저것들이 아주 달려들었을 텐데. 신우이는 손에 흙 묻은 가짜 진주 브로치를 쥔 채 눈이 빨개져 있었고 시동생은 빳빳하던 양복이 구겨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길가에는 김비서의 차가 서 있었죠. 그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비서의 차가 서 있었죠. 아가씨,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혜린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빨간색 상자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군, 이리 와요. 돌려줄 게 있어요. 시동생이 천천히 다가가자 혜린 어머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백금 반지가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예전에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약혼 반지였죠. 그때 시어머니는 6억 원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며 타박했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어요. 혜린 어머니는 시동생에게 상자를 내밀며 실망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돈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혜린이가 좋아하고 서진 군 인품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어머님 태도를 보니 도저히 제 딸을 이 집에 보낼 수가 없겠네요. 시동생은 차마 상자를 받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저희 엄마가 잠시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앞으로 혜린이한테 정말 잘할게요. 실수요. 혜린 어머니가 냉소했습니다. 상견례에 일부러 늦고 직원에게 갑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하는 게 실수라고요? 그건 본성이에요. 서진 군이 정말 책임감 있는 남자였다면 그때 어머니를 말렸어야죠. 하지만 당신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잖아요. 그런 남자에게 어떻게 제 딸을 맡깁니까? 검은색 세단은 천천히 떠나갔습니다. 시동생은 반지 상자를 쥔 채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쫓아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그냥 가면 어떡해. 6억 원 준다더니 이게 우리를 갖고 노는 거야. 그녀는 몇 걸음 쫓아가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야. 겨우 아들 부잣집에 장가 보내나 했더니 다 저 재수 없는 것 때문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증오의 찬 눈으로 쏘아봤습니다. 남편이 손을 비비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임 대표님한테 말 좀 잘해서 혜린이네 좀 설득해주면 안 될까? 당신네 집안이랑 친하잖아. 저는 기가 차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제가 왜요? 결혼이 깨진 건 당신 어머니 탓이지. 제 탓도 임 대표님 탓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돌릴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8시가 넘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바닥에 쓸어버렸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없는 것.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소리치며 불을 켰습니다. 네가 신분만 안 속였어도 우리 서진이 결혼이 깨졌겠어? 6억 원이 날아갔겠냐고? 저는 신발장 위에 차십 상자를 내려놓고 그녀의 히스테리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신우이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며 엄마 진정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박서준, 너 이리 와. 오늘 당장 저 여자랑 이혼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혼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난 2년간 제가 이 집에 쓴 돈, 서진 씨 양복값 50만 원, 상견례 예약금 100만 원, 그리고 매달 드린 용돈까지 총 700만 원 전부 돌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힌 것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도 주셔야겠어요. 위자료? 네가 감히 나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해.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 결혼을 망친 주제에 남편은 서연아, 위자료는 좀 그렇잖아. 우리 그냥 좋게 헤어지자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좋게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시어머니가 6억 받으면 쫓아내라고 말했던 채팅 캡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신 어머니가 말하는 좋은 마음인가요? 남편은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엄마가 잠시 실수하신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빼앗아 부수려고 달려들었고 저는 그녀를 막다가 밀쳐져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박서준, 저 여자랑 이혼 안 하면 내가 죽는다. 고 울부짖자 남편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혼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결정했으니 내 조건대로 하죠. 3일 안에 빚진 돈 7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 총 0만 원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죠. 만약 약속을 어기면 바로 소송 들어갈 겁니다. 제 단호한 태도와 소송하면 집안 망신이라는 시누이와 시동생의 설득에 시어머니는 결국 반박을 멈추고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혼란스러운 집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김 비서에게 전화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끔찍했던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그 돈, 지금은 다 못 모았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출 내역서를 내밀자 그는 항목을 하나하나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그 내역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변호사를 사? 돈 한 푼도 못 줘. 네 회사 가서 다 소문낼 거야. 저는 침착하게 찢어진 조각들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원본은 변호사에게 있으니까. 회사에 오시면 동료들 앞에서 어머님 녹음 파일 틀어드리죠. 뭐.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제 가방을 뺏으려다 넘어졌고 가방에서 떨어진 약 봉투와 신경쇠약 진단서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변호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 씨의 변호를 맡은 주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어려우시면 지금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등장과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에 시어머니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위자료를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깎는 조건으로 2주 안에 총 800만 원을 갚고 이혼에 합의한다는 추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약속한 날 시어머니와 남편은 돈을 다 모으지 못한 채 구청 앞에 나타났습니다. 200만 원이 부족한데 이혼부터 하고 다음 주에 갚으면 안 될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시어머니는 또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발길을 돌렸고 주 변호사는 그날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보름 후 열린 재판에서 시어머니는 저 며느리가 재벌인 걸 숨기고 우리를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주 변호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증거들 앞에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저희의 이혼을 선고했고 박 씨 일가에게 800만 원과 소송 비용 전액을 제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그들은 가짜 금팔찌를 5만 원에 팔고 시동생은 약혼 반지를 30만 원에 팔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겨우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저는 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시동생은 결혼 사기꾼이라는 소문 때문에 취직을 못해 공사장에서 일하고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입원해 얼마 안 남은 돈마저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신우이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저희 그룹 본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김 비서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시골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아이들이 새 책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회사에서 작은 강연을 열어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결혼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도 함께 보는 것이라는 것. 부당한 대우에는 침묵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일과 봉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인생은 쓰디쓴 차와 같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분명 달콤한 순간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당신만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습니다.